이제 그 어두운 터널을 건너 지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그 발전경제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3분기는 삼성전자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실적이 나왔고 주가는 아시다시피 완전히 꼬꾸라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진증권에서 보여준 표인데요. 이거 하나만 좀 띄워주세요. 예, 이게 보면은 그 파란 네모가 실적 고점이고 투명 세모가 주가 고점이거든요. 그럼 그 뒤에 밑에 거 보시면 2018년 1월쯤에 주가 고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몇 달 지나서 거의 한 3분기점에 실적 고점이 나와요. 그리고 또 주가 고점이 나오고 실적 고점이 나오고 주가 고점이 나오고 실적 고점이 나오고. 그러니까 실적 고점이 나왔다는 얘기는 주가가 안 좋다는 얘기랑 거의 같은 말로 해석이 될 정도로 반도체주의 회사가 약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이 실적 고점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주가는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게 되게 정상이라고 볼 정도로 뭐 삼성전자 주가는 이런 흐름을 보여요. 그러니까 전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근데 저희가 항상 얘기했지만 이제 3분기까지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였고 이제 3분기가 지났잖아요. 네. 그럼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터널에 자꾸 비유를 자꾸 드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저 멀리 터널이 보이잖아요. 네. 그럼 그때부터 주가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좋지만 터널 갈 때까지, 터널 도착할 때까지도 실적 주가가 계속 내려가요. 그래갖고 야 삼성전자 그래서 정말 안 좋은 거냐라고 얘기할 때 지금이 딱 그 터널에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안 좋으냐라고 얘기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안 좋아질 터널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딱 이 터널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지금 이제 뭘 봐야 되냐? 아, 이 터널이 얼마나 길까? 여기에 이제 모든 관심이 모여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 굳이 이건 것까지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만에 지진이 났는데 그 세계 3위 메모리 반도체 회사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SK하이닉스, 3위가 마이크론입니다. 그 대만에 마이크론 공장이 하나 있어요. 근데 지진이 나가지고 공장이 멈췄습니다. 이거 박수 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국뽕. 안 그래도 지금 그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공급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수요가 좀 딸린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안 좋을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 이제 꺾이기 시작했는데 그 공급을 같이 하던 3위 업체의 공장이 일단 멈췄습니다. 그 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9%를 차지하고 마이크론 전체 물량에서 약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가가 살짝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주가가 살짝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근데 이 부분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걸로 이제 살짝 반등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이 다음 이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3분기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을 했어요. 그래서 다 물어봤던 게 야, 이 터널은 얼마나 길 것 같으냐. 이 얘기를 많이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특징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공정은 이게 365일 24시간 돌아가요. 계속 돌아가요. 그러니까 공장을 지면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야 지금 수요가 좀 많어. 공급 늘려. 이게 안 됩니다. 야 수요가 좀 부족해. 공급 줄여. 이게 안 돼요. 그냥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제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삼성 거나 SK 거나 마이크론 거나 똑같아요. 표준화된 상품. 그러니까 이거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거 삼성 거니까 좀 더 비싸게 사야지. 뭐 SK 거니까 좀 싸게 사야지. 이런 거 없어요. 거기 그냥 표준화돼 있는. 그러니까 원유에 비유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원유는 뭐 다 기름 아니냐. 그러면은 원유처럼 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약간 그래서 여기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떤 경쟁력을 갖냐면은 똑같은 가격에 팔 때 내가 얼마나 싸게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싸게 만들 수 있냐. 그러니까 똑같이 내가 삼성이니까 내가 더 좋으니까 난 10,000원, 뭐 하이닉스는 난 9,000원에 팔게요. 이게 안 되니까 다 같이 10,000원에 팔아요. 그럼 이걸 얼마에 만들 수 있냐가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7,000원에 만들 수 있다. 나는 5,000원에 만들 수 있다. 이런 경쟁을 하는 건데 이게 그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만드는 사람이 원가가 싸요.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보여드리고 있는데 왼쪽에 D램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있으면 나머지는 다 망했어요. 원래 되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해서 점유율이 높은 사람이 이거를 다 먹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보면 낸드를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31%, 키옥시아, 인텔, 마이크론, 하이닉스 이게 다 고만고만하잖아요. 그러면 낸드에서는 사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먹을 게 별로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점유율이 고만고만하다는 거는. D램은 이미 치킨 게임을 신나게 버리고 다 죽었어. 그러니까 그 단가 못 맞추는 애들은 다 죽어. 이런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메모리 쪽을 되게 걱정하는 게 이게 한번 사이클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거를 업체 차원에서 뭔가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히 알아. 아, 이게 가격 사이클이 내려가는 사이클이다를 전 세계가 다 알아요. 근데 지금 이제 딱 그 터널에 들어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도대체 방법은 없는 것이냐 이거를 다들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가 우리는 정말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차이였는데 제가 어제 그 SK증권 그 김영호 센터장님이 굉장히 잘 보셔요. 어제 전화를 드려봤어요. 제가 컨퍼런스 콜에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가 뭐 있었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 주시는데 뭐였냐면 삼성전자가 다음에 생산량 안 늘린대. 딱 그거 한마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가 1위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1위 업체니까 삼성전자가 그 빅그로스라는 표현을 써요. 네. 비트가 얼마 늘어났는지 이거 쓰는데 빅그로스를 늘린데 그럼 이제 전 세계 반도체 다 박살나는 거야. 이제 안 그래도 공급 과잉인데 삼성전자가 늘린데 그러면은 그냥 야, 다 죽었다 이제. 그러면 물량이 막 쏟아져 나올 거니까 안 그래도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급을 더 늘리겠다고 하면 진짜 이거는 답 안 나온다. 이런 게임이 되는 거고. 근데 안 늘린대라는 것 때문에 또 되게 안도한 거예요. 그나마. 야, 안 그래도 지금 공급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안 늘린다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다.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줄일 것 같아 라고 얘기했다면 삼성전자 SK 주가가 확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삼성전자가 줄인다는 얘기는 뭐 여기가 이제 시장의 어떤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줄인다는 얘기는 수요 업체들도 가격 오르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빨리 주문 넣어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벤트 하나는 아까 마이크론 불난 거하고 삼성전자가 우리는 뭐 늘리진 않을 거야 라는 게 이 묘 며칠 사이에 있었던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호재로 작용을 했어요. 근데 이게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되면은 누구 주가가 올라가냐? 삼성전자가 얘기를 했지만 주식은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요. 왜냐면은 삼성전자는 메모리 말고도 사업부가 많아요. 그런데 SK는 메모리 낸드하고 D램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물량을 안 쏟아낸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D램 가격 좀 그래도 버티는 거 아니냐. 이 터널이 그렇게까지 깜깜하진 않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에 먼저 오르는 건 하이닉스가 오르는 거예요. 왜냐면 어제 메모리는 똑같은 거니까. 그런 게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한테 다 물어본 거죠. 야, 우리 이 터널이 얼마나 길 것 같습니까?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삼성전자가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다라는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반도체는 한번 꺾이면 오르는데 2년, 내리는데 2년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부터 내려오는데 거의 그냥 계속 내려오는 거야. 그때 슈퍼사이클이었죠. 18년. 슈퍼사이클이라 그래서 뭐 한 5만 원, 6만 원 갔다가 3만 전자로 내려와서 맞아. 그게 몇 년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그 3만 전자가 이제 9만 전자까지 올라가는 거는 작년 말 올해 초에 잠깐 있었고 그게 또 꺾여가지고 지금 한 6개월, 7개월, 8개월, 이제 9개월, 10개월 내려오고 있어요. 제가 액분하고 나서 이거 삼성전자 막 10만 원 간다 했을 때 얼마에 샀지? 5만 원인가에 샀다가 딱 5만 원대 액분을 했어요. 네. 3만 원에 팔았죠. 아, 그 사이클입니다. 이게 기억합니다. 네, 슈퍼 사이클에서 내려오는 사이클. 그러니까 올라오는 사이클,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터널에 딱 들어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야, 이거 또 그러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다들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2, 3년 가는 거 아니냐. 이제 다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 삼성전자가 이번 터널은 그렇게까지 길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유로 세 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1번 그 지금 표 보여주시면은 그 예전에는 PC 비중이 지금 이건 2018년 기준인데 예전에는 PC 비중이 훨씬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PC 비중이 높다 보니까 PC 수요가 만약에 좀 딸린다 싶으면은 그냥 바로 하락 사이클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PC 비중이 더 줄어들고 서버 비중이 늘고 모바일 비중이 늘고 이게 포트폴리오가 좀 변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PC 수요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 사이클을 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PC는 또 대표적인 B2C 있잖아요. 물론 B2B도 네. 있긴 하지만 근데 모바일 쪽, 서버 쪽 그러면 서버 쪽은 전형적으로 B2B란 말이에요. 그럼 B2B 수요와 B2C 수요가 적절하게 섞이고 이제 게임용, 개인용이라고 그러면 이제 뭐 콘솔, 게임용 게임기, 우리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거 네네. 이런 것들도 좀 비중을 어느 정도 차지해주면서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됐기 때문에 그 사이클이 특정 수요에 의존하지 않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사이클은 조금 더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걸 1번으로 얘기를 했고요. 2번은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메모리를 만드는 공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 네네. 근데 그 공장을 만드는 기술이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이 나노수가 점점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 만들기가 좀 더 어려워지다 보니까 야, 물 들어온 데다 공장 지어라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한 정도 사이클로 유지를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야 우리가 메모리 가격이 올랐으니까 내가 더 만들게요. 아까 점유율 얘기에서 조금 빼먹은 게 있는데 그 뭐가 있냐면은 지금 공급 과잉이래. 내가 그러면 물량을 줄여야지. 가격을 올려야 되니까.라고 해서 물량을 줄여버리면 아까 점유율 높은 사람이 먹는 게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가격을 낮추는 그러니까 물량을 줄이는 순간 네. 딴 놈이 물량을 늘려서 그 시장을 잡아먹어 버려요. 치킨 게임. 치킨 게임, 전형적인 치킨 게임인데 석유도 똑같잖아요. 누가 그러니까 야, 뭐 유가가 너무 낮다, 감산 좀 하자. 그러면 누가 감산하면 나는 올리고 싶은데, 그래서 딱 늘려갖고 그 시장 뺏어오고. 이런 게임이 벌어져서 이 그 하락 사이클로 갔을 때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물건 만들어내는 거지. 그냥 공급이 과잉인데도 내가 공급을 줄였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근데 일단 두 번째 이유로는 그 선폭이 줄어들면서 미세 공정이 좀 심해졌고 공정 난도가 어려워져서 쇼티지가 전망된다고 해서 늘릴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 사이클은 이전보다는 좀 짧게 갈 것 같다. 이게 두 번째 이유로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올해 중반에 착시를 겪었던 게 뭐가 있냐면은 삼성전자 우리가 막 그랬잖아. 반도체 슈퍼 사이클 이제 간다. 우리 뭐 몇 년 간다. 막 그러면서 뭐 11만 전자, 12만 전자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근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메모리 제조업체가 가지고 있었던 재고가 엄청나게 적었어. 거의 여러분 내가 다 팔았습니다. 물건 만들기만 하면 팔립니다. 지금 재고가 역대급으로 줄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수요처 물건을 사는 쪽에서 이 메모리를 엄청나게 싸들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처음에 쇼티지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많어. 물량을 재고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슈퍼사이클로 안 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이제 다운사이클로 지금 가게 생겼잖아요. 공급 과잉이 되게 생겼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제조업체가 가지고 있는 그 재고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제조업체가 더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을 줄일 수는 없는데 만들어 놓은 거를 사실상 그러니까 만들어내진 않지만 시장이 안 푼다. 그렇죠. 창고에 넣어놓을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 창고를 이미 비워놨기 때문에. 그리고 생산량을 줄일 수는 없지만 내가 이 창고가 비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공급량을 어느 정도는 조절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 또 있었고 또 세 번째는 이게 서로들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그 전에 진짜 막 반도체 가격 올라갈 때는 미친 듯이 올라가고 막 그러면은 그 수요 업체들은 너무 힘들잖아요. 쇼티지가 나가지고 컴퓨터도 못 만들고 서버도 못 만들고 뭐 모바일폰도 못 만들고 맨날 가서 거기 줄 서 있어야 되고 이것도 너무 힘드니까 이 올해 초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수요 업체들이 반도체를 다 사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 악몽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반도체 못 구해가지고 그 개고생을 했던 그러니까 야 반도체 값 오른된다 그러니까 막 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걔네가 재고를 많이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서플라이 입장에서 제조업체 입장에서도 그게 자기들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뭐 사업이 뭐 전망이 돼야 하는 거지. 그냥 어쩔 때는 쇼티지 났다가 언제쯤 공급이 된다.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매니지먼트가 수요사나 공급사가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좀 더 줄여가는 것이 일단 자신들도 원하는 바고 수요사도 원하는 바기 때문에 이게 좀 낮았다. 그런 게 있었고
삼성전자가 또 전망을 했던 게 이제 그 CPU가 새로 나와요. 인텔이 만든 CPU와 AMD의 CPU가 새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고용량 디램이 필요해진다. 그러면은 그 디램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DDR4를 만들고 있다가 DDR5를 만들어야 되면 이동안 못 만들잖아요. DDR4를. 그러면 자연스럽게 DDR4 생산량이 좀 줄어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DDR4로 CPU를 바꾸는 사람이 디램을 또 주문해야 되는 그 수요가 내년에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는 다운 사이클은 맞는데 이게 그거를 좀 그래도 이 밑에를 하방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신규 CPU DDR5 수요가 있다. 이 얘기를 이번에 좀 했고요. 또 하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신기한 게 공급 과잉 얘기가 나오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밖에 없어. 지금 전 세계가 쇼티지예요. 뭐 물류 대란, 근데 그렇죠. 원자재, 뭐 금리, 해운대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해운 대란 뭐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쇼티지인데 메모리 반도체만 공급 과잉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그런 거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모바일 폰을 하나 만든다. 네네. 그러면 거기에 메모리 반도체를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주문을 했어. 그러니까 나갔어 주문이. 그리고 나는 팔았어. 근데 모바일 폰을 만드는 애가 갑자기 저희가 CPU가 없대. 그러면 CPU가 없으면 모바일 폰을 못 만들잖아요. 근데 메모리는 이미 가 있다고. 근데 그 세트 자체가 안 나가요. 모바일 폰 판매를 안 해. 그러니까 아니 나는 공급했는데 나는 공급했으면 나한테 돈 줘야 되는데 물론 돈을 못 받은 건 아니겠지만 그 다음 거 계속 주문한 대로 받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받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지. 우리 같이 소풍 가자고 관광버스 타고 소풍 가자 그랬는데 나는 정시에 도착했어요. 근데 딴 애들이 도착을 안 해. 그래갖고 출발을 안 하네. 그리고더니 뭐 나는 정시에 와서 앉아 있는데 출발 안 하고 막 저 늦게 오는 애들은 니네 빨리 오면 돈 더 줄게. 막 그러고 있는 거야. 나만 억울한 거지. 그러면 이게 진짜로 이게 수요가 부족한 거냐? 뭐 모바일 폰이나 PC나 이게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부족해서 그 메모리가 남는 거냐? 아니면 다른 CPU, GPU 이런 거에서 쇼티지가 나가지고 꼬여서 못 나간 게 더 많은 거냐라고 봤을 때 이 삼성전자에서 판단은 부품 생산 총량의 문제냐?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만들어서 문제냐? 아니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이슈에 따른 미스매칭이냐? 그러니까 저쪽 딴 애들이 늦게 와가지고 못 가고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 자기들은 그 불확실성은 크지만 두 번째 문제인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전체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병목 현상이 네네. 문제인 것 같다. 그러면 이 병목 현상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시점을 보게 된다면 그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겠지만 2022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상황이 좀 완화될 수 있는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야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주식 들고서 내년 하반기까지 기다려야 되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그 표 보여드렸잖아요. 그 메모리 반도체 전망보다 주가가 한 9개월에서 12개월이 선행한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은 불확실성이 크니까 내년도 하반기 그러니까 삼성전자 얘기가 맞다면 그러니까 자신들이 전망하는 게 맞다면 거의 내년 초부터는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맞다면이에요. 그때가 와야 되는 거예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측면들에 대한 얘기가 이번에 터널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꽤 뭐 고민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엄청난 호재는 아닌데, 그러니까 터널에 들어가는 입장에서 보기에는 희망을 보는 거. 그러니까 야 이게 깜깜하긴 하겠지만 정말 끝도 없이 긴 터널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희망을 좀 주게 하네요. 예. 가을애님이 월요일에 3%와 가족 같은 사이라면서요라고 권순희 기자에게 하신 말씀 같은데. 예, 가족 같은 한 사이입니다. 말씀 해주시죠. 예, 가족 같은 사이인데 뭐 금요일에 금요일 날은 재방송하는 거고 월요일 날은 3% 가서 방송하는 거고 저희는 공정하게 경쟁합니다. 같은 시간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시 안 끊을 거라고. 3% 6시 시청률 떨어지면 딱 6시네. 네, 발차형제 때문에 그런 거라 생각하셔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SK 하이닉스의 전망도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이닉스는 좀 어떤 얘기가 있었냐? 이것도 참 미묘한 얘기인데 그
하이닉스가 3분기에 디램 판매 성장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3분기는 메모리 가격의 고점이거든요. 하이닉스 이거는 3.2%. 예, 그러니까 그 하이닉스도 그 메모리 가격이 제일 좋을 때 판매가 줄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이닉스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연됐다. 이 4분기로 이연이 됐다. 그래서 원래는 4분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빅그로스, 그러니까 생산량 늘어나는 게 네네. 한 자릿수 초반쯤 생각하고 있었는데 중후반쯤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4분기에 좀 더 늘어날 것 같다. 근데 그게 연간으로 했을 때 더 늘어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3분기에 계약했던 것이 안 나가서 4분기에 이연이 됐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왜 이연이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수익성 경영을 하기 위해서다. 싼 값은 안 판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에서 이번에 되게 강조했던 게 일단 3분기에 디램 판매 성장이 줄었던 빅그로스가 늘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네. 우리가 가격이 떨어지는 와중에 밀어내기를 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더 떨어질까 봐 지금 당장 밀어내기를 하는 그런 거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분기나 어차피 총량으로 보면 똑같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투자를 계속 늘릴 건데 공급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투자의 방향성이 달라졌다. 그 얘기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야 반도체 가격 오른 데다 더 지어라. 그러면은 이거 계속 때려짓다가 야 꺾인댄다. 그러면 이제 공장은 그대로 있고 물량은 계속 나오고 그러면서 하락 사이클을 굉장히 길게 가지고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생산을 줄일 수는 없었고. 근데 지금은 자기들이 뭘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은 돈을 벌면은 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공장을 더 짓는 경쟁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계속 한다는 게 또 되게 큰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 물어보는 게 도대체 당신들 얼마 투자할 거냐, 얼마 투자할 거냐. 그러니까 왜냐 더 투자한다 그러면 더 많이 만들까 봐. 네. 더 많이 만들면은 그 반도체 가격이 안 좋은 흐름이 훨씬 더 길어지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투자를 할 때 자기들은 이제 지금은 증설 경쟁이 아니라 차세대 기술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다. 그거는 공장을 때려 짓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차세대 공장을 만들면서 제품 믹스를 하겠다. 그러니까 제품 믹스도 디램에서는 거의 안 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다 표준화된 상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디램이라는 표준화 상품을 믹스를 하면서 DDR5 아까 말씀드린 DDR5의 제품 믹스를 하고 그래픽 DDR 그게 좀 다른 상품이에요. 이런 쪽을 좀 더 늘리고 HBM 출하량 이런 것도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계열이긴 한데 부가가치가 좀 더 높은 다른 상품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야 돈 생겼다 디램이 제일 잘 팔리니까 디램 공장 지어라 그러면 이게 사이클이 그냥 어쩌다 쭉 가다 훅 내려오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디램이나 낸드를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하면서 추가적인 그 그래픽 DDR이나 HBM 같은 것들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를 해서 제품 믹스를 하게 되면은 자신들이 2018년, 17년, 18년에 겪었던 그 장기간의 그 하락 사이클을 네네. 또 겪지는 않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는 그 설비 투자 자꾸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투자자들은. 아 얘네 또 설비 투자하면은 막 공장 짓고 그러니까. 그럼 메모리 또 막 쏟아져 나오고 그럼 메모리 값 또 떨어지고 이런 걱정을 하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아 요새 장비를 주문해 보니까 오래 걸린다. 그래갖고 이게 한 2달 정도 땡겨서 지금 주문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하는 것을 걱정하시지 마셔라. 이유는 하나는 우리가 공장 때려 짓는 거 아니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땡겨서 짓고 있는 거는 2달 후에 원래 내려고 그랬던 주문이 장비가 안 들어와서 오래 걸리니까 미리 땡겨서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뽀피디 어때요? 좀 터널에 들어가는 그 JB금융으로 갈아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비행기 보고 있어. 잠깐 나갔다 오더니 시간에 매매하고 있던 거 아니죠?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이번에 그 터널에 들어가는 반도체 회사와 그리고 이제 그 550만 주주들의 관심이 모여 있었던 이거 뭐 다른 얘기인데 그 삼성전자 워낙 핫하니까 이제 주식에 관심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삼성전자 주가는 다 알더라고.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뭐 권순희 기자가 얘기해주는 어떤 이 엄청난 이 분석과 숫자 이런 것보다 어떤 분은 삼성전자 이건 이게 여담입니다. 삼성전자 주가 같은 경우는 이 증권사 창구에 앉아 있는데 어떤 아기 엄마가 삼성전자 주식 어떻게 사냐 예. 막 얘기하는데 이 애엄마가 한 주 이 개념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네. 이 고점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을 정도로 어쨌든 삼성전자에 대한 뭐랄까 주가 이런 거는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긴 터널, 내년에 병목 현상 이거 내년 하반기쯤에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해서 어쨌든 지금 들어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근데 희망을 본 걸 수도 있지만. 근데 변수 자체는 좀 심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수 자체는 메모리 가격에 같이 간다라는 거를 좀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하락 사이클로 들어간 공급사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본 거예요. 우리 같이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그러면 이 수요사와 공급사들은 이 부분에서 어마어마하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잖아요. 이 경쟁의 결과로 나오는 게 가격이라는 건데 그쵸. 지금은 그 가격에서 사실 공급 쪽이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급 과잉이 돼가지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반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공급사들이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한 코멘트를 이제 준 겁니다. 그러면 이들의 전략은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전략대로 시행이 되느냐. 네. 근데 이게 막연하게 진짜 우리가 그냥 찍기 하듯이 그러니까 아기 엄마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고점이다. 그게 여담입니다. 여담.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떤 인적 지표로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주식이긴 하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 이유가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너무 낮아요. 한명자가 한국자인에서 외국인 너무 많이 팔았어. 그러면 이 외국인들이 언제 들어오냐가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아까 수급 문제, 그러니까 아기 엄마 얘기하신 거는 개인 수급에 수급, 대한 얘기를 그쵸. 주신 거고 외국인 수급을 좌우하는 거는 결국은 메모리 가격이 제일 큰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러니까 그 메모리 가격이 이제 언제쯤 그 바닥을 다지고 올라올 것인지에 대한 이제 전망이라는 건 우리가 퍼즐 맞추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중요한 퍼즐이죠. 그 공급사가 내놓는 코멘트는 되게 중요한 퍼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그 수급으로 얘기한다면 외국인들이 그 퍼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한다. 그러면은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잖아요. 야, 메모리 가격이 12월 정도 되면은 반등해서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이렇게 내려오는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요사들 입장에서도 그러면 다시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반도체를 딱 다시 주문해야 됩니다. 근데 그 주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미 아니요. 예언이 현실이 돼 버리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야 오르는 거 맞아? 오르는 건 난 잘 모르겠는데 난 오를 것 같아. 난 살래. 걔가 사서 올라. 그러면 내가 사서 오르니까 옆에도 야 너만 먼저 주문 넣어서 그러면 어떡해? 그러면 나도 살래. 그러면 이게 컨센서스가 실현이 돼 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퍼즐들을 함께 보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마음을 추스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우리 또 지긋지긋한 저희 오늘 6시 안 끝냅니다. 우리 자동차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자동차 주가 정말 안 올라요. 그 테슬라는 핫하지 않았나? 1조 달러를 돌파했는데 똑같이 자동차 쇼티를 겪고 있는 현대차는 뭐 그냥 계속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거의 1년 뭐 꽃게에 가까운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현대차는 좀 아쉬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한 5년 정도 사이클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플랫폼이나 디자인 철학이나 이런 게 바뀌기 한 5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근데 한 2017년, 18년에 뭐 바뀌었어. 그리고 정의선 체제 들어오고 그러면서 디자인도 좀 좋아지고 플랫폼도 바뀌고 뭔가 차를 잘 만들기 시작했네. 그 전에는 막 맨날 뭐 물 새는 산타페, 뭐 연비 떨어진 아반떼 이런 거 만들다가 야 이제 좀 된다 그래가지고 차를 야 이제 SUV가 있어요. 저희는 세단 회사 아니에요. SUV 팔래요라고 딱 내놓으니까 바로 코로나가 왔어. 그래가지고 야 코로나 때문에 뭐가 안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야 이제 그리고 야 리오프닝이란다 뭐 이제 사람들이 여행 다닌댄다 그랬더니 반도체가 없대. 코나를 만들어서 그런 거. 코나는 대박 아이템이에요. 뭐 어떤 얘기 하시는 코로나라고 코로나 죄송합니다. 배가 고픈가? 피곤하네. 거기서 끝내야 되겠다. 그리고 재미를 계속 못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진짜 현대차의 주가에는 무슨 자율주행이니 친환경이니 유해인이니 로보틱스니 이런 거 한 개도 반영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사실 그 기대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쵸. 근데 사실 테슬라랑 비교할 회사는 아니에요, 현대차가. 테슬라는 정말 기술적으로 넘사벽에 있는 회사고 거기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인력적으로도 뛰어나고 거기는 저는 1조 달러 가는 거 그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테슬라는 뭐 언제 사냐? 그러면 테슬라는 언제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언제 파냐가 문제라고. 그냥 들고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겠지만 언젠가 위로 갈 거니까. 내가 지금 사서 내가 3년 5년 볼 수 있다? 그럼 그냥 사서 기다리는 거고. 물론 내려오면 또 사고 올라가면 기다리고 그냥 그러면서 보는 회사다.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에 비해서 업사이드가 주가에 어마어마하게 녹아있기 때문에 그 업사이드를 보고 사는 거예요, 테슬라는. 그러면은 현대차는 누구를 봐야 되냐면 뭐 GM이라든지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토요타라든지 이렇게 글로벌 OEM들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근데 글로벌 OEM들이 뭐 GM이라든지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데가 그 미래차 친환경차 얘기하면서 전기차 얘기하면서 주가가 좀 꽤 갔거든요. 근데 그 현대차는 전기차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예요. 네. 근데 GM은 아직까지 전기차 플랫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전기차를 GM은 아직 안 만들었다고요. 근데 현대차는 내놨다고. 근데 GM은 그런 미래 가치가 일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오르는데 현대차는 안 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특별히 말로 이유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투자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보여주고 있는 비전을 사람들이 아직 그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화돼야 되고 실질적인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 거는 현대차 경영진들의 몫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그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됐냐? 진짜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 글로벌 판매 보면은 그 일단 도소매 판매에서 그 도매 판매가 많이 줄었어요. 9.9%. 근데 소매 판매는 0.3% 줄었어요. 이게 뭐냐면 재고 떨은 거지. 야 재고 밀어내. 그러니까 밀어낸 게 아니라 야 물량 없대. 재고 갖고 있지 마. 쫙쫙 풀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팔려고 노력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매로 넘기는 것이 빠진 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는 물량에 비해서 판매된 물량이 많다라는 거는 어떻게든 최대한 많이 팔기 위해서 재고를 적게 가져가고 있다는 거고 재고가 적다는 얘기는 이거는 분위기에 따라서 차량 가격을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미 몰렸거든요, 차량 가격을. 근데 또 자동차 회사들은 차량 가격 잘 안 올려요.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 올릴지는 모르겠어. 우리나라에서는 욕 먹으니까 잘 안 올리는데 지금은 인센티브를 안 주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뭐 50만 원 할인, 100만 원 할인 해주다가 이제 안 해주는 방향을 하고 있는데 신흥국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이 늘었어요. 그러네요. 판매가 9.9%가 줄었는데 매출액이 4.7%가 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싼 차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반떼 팔다가 이제 뭐 제네시스, GV, 뭐 GV80 이런 거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ASP라고 불리는 평균 단가가 올라가 있다는 거고 그 현대차가 자기 거를 팔 때 자신 있게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차량이 없어서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차량에 자신감이 생기고 브랜드력이 좀 높아졌다는 얘기도 해요. 그 실제로 미국에서의 점유율이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최고 수준까지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판매만 늘었다라고, 그러니까 판매는 어차피 다 줄었으니까 이게 매출액만 늘었다라 그러면은 어차피 나눠 먹기 게임 하는 거고 뭐 너도 쇼티지 나도 쇼티지니까 그냥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점유율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그 미국 시장에서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경쟁하고 있는 와중에 그 더 경쟁력을 높게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이 늘었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고 영업이익도 이게 숫자가 별로 흑자 전환이라고 나오니까 별로 안 좋은데 이게 작년 3월에 세타2를 맞아가지고 충당금을 어마어마하게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때의 실적은 적자가 났었기 때문에 흑자 전환이라고 나오는데 영업이익 자체도 굉장히 개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물건을 많이 팔지 못할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를 구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죠. 가서 줄도 서 있고 가서 좀 달라고 애걸복걸도 하고. 근데 그거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이 똑같은 차량을 판매하더라도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기업 가치를 개선하고 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안 먹힙니다. 이게 안 쳐줘요. 시장에서. 네, 시장에서 야 그 내연기관 좀 더 팔아갖고 뭐 매덕 더 버는 게 뭔 의미가 있냐 이게 안 쳐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지고 주가는 굉장히 싼 수준으로 유지가 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뭔 얘기를 했냐면은 올해 원래 416만 대를 판매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해보니까 야 이거 도저히 못 맞추겠다 그랬고 400만 대로 줄였어요. 16만 대를 내가 도저히 더 팔 자신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매출액 성장률 목표치는 원래 15%였는데 18%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 판매는 줄이지만 매출은 18% 정도 더 늘어날 거고 자동차의 이익률도 5%에서 5.5%로 높였어요. 그러면서 4분기에 뭘 기대하냐 그랬더니 캐스퍼 그 조그만 차 걔가 나올 거고 그 산타크루즈 네. 이거는 미국에서 팔고 있는 픽업 트럭이에요. 얘가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가 될 거고 GV70 GV70도 차 되게 잘 나왔거든요. 맞아요. 이 판매가 본격화되고 이것도 재밌는 게 G90이 있습니다. 이게 플래그십 세단인데 이거 왜 4분기에 나오는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G90이 4분기에 나올까? 법인차 교체 시기. 아, 이게 G90을 우리나라에 좀 고위직에 계신 분들은 수입차 타는 거에 약간 좀 부담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은행장분들도 다 제네시스 타고 그렇죠. 거의 다 제네시스 타시잖아요. 그럼 딱 G90이 이제 법인차로 되게 많이 팔려요. 음, 그러면 얘가 딱 나오는 순간 4분기에 그냥 빡 잡힐 거예요. 음, 그리고 이 G90은 제네시스 브랜드로 나오는데 이게 제네시스 브랜드라고 말만 붙어져 있었지 EQ900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에요. 근데 제네시스 브랜드의 풀체인지 모델로 나오는 건 사실상 처음 나오는 거예요, G90이. 그래서 이게 그 뭐 내년에 출시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지만 올해 출시되는 걸로 확정이 돼서 4분기에 얘가 또 그 실적에 잡히게 될 거다. 그러면 실적은 좋겠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안 쳐줘. 실적 좋은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꿈을 먹고 사는. 그러니까. 네, 이게 없으면은.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따지면 은행들 실적대로라면 다 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그럼 전기차를 못 팔았냐? 이게 아이오닉 5가 지금 유럽에서 엄청 판매돼요. 그래갖고 올해 전기차 판매가 한 10만 대 되는데 지금까지 한 40% 정도 증가했어요. 은행의 순익만큼 전기차 판매가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전기차 목표도 한 25년에 한 56만 대 잡아놨던 걸 이제 상향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시장에서 자기 딴에는 되게 공격적이라고 56만 대를 잡았는데 야 그거 해서 뭐 하냐? 다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은행도 똑같아요. 대출 늘려서 뭐 하냐? 인터넷 뱅크 이런 거 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네. 그리고 이게 배터리 확보하는 것도 되게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GM이 그 LG 거 불나가지고 막 엄청나게 타격을 받으면서도 LG를 못 버린 이유가 LG랑 합작사 만들어가지고 배터리 수급을 못 맞춰요. LG를 버리면. 근데 이것도 한 2024년 이후 10기가와트 이상 배터리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현대차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그 현대차 경영진들이 극복해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숫자 나쁘지 않다. 그리고 차량에 대한 경쟁력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것 같다. 브랜드 가치도 좀 높아진 것 같다. 하지만 정말 그 미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그 좀 더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은행도 그렇지만 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페이스북 얘기 할까 말까 하다가 오늘 20분이나 돼서 힘들어서 그만하겠습니다.